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뉴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뉴욕의 하늘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연기가 심한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뉴욕의 출근길과 등굣길에는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이 마스크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 전부터 캐나다 일대를 뒤덮은 대형 산불의 여파로 뉴욕을 비롯한 미국 동부에서 중서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공기 질이 지금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하탄의 공기질 지수는 218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전 세계 대도시 가운데 뉴욕보다 공기질이 더 나쁜 곳은 인도의 뉴델리밖에 없습니다. 공기질 지수 이 AQI가 200을 넘는 수치는 인도의 뉴델리나 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정도에서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대도시다 하더라도 이 뉴욕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볼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서울 하늘을 연상시키는 그런 풍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방과후 활동을 포함해서 모든 야외 활동이 당분간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까지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동부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이제 아이들의 소풍과 체육 등 학교의 그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욕의 멋진 그 스카이라인과 또 자유의 여신상은요, 온통 지금 회색빛에 휩싸여 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 뉴요커, 그들은 일제히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뉴요커는요, 12년간 뉴욕에 살면서 이렇게 잿빛이 된 하늘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공포영화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요커인 벤자민 루카스라는 사람은 오전에는 구운 토스트 냄새가 난다라고 한다면 오후에는 모닥불 냄새가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게 다 뉴욕보다 북쪽에 위치한 그 캐나다 남동부 지역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산불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산불센터에 따르면 지난 주말 약 100곳에서 산불이 확산됐고 어제도 413곳에서 산불이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49건은 통제불능 상태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제불능 상태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은 160건 이상 산불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캐나다 동부 퀘벡주입니다. 8월까지 따뜻하고 건조한 그런 기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부정적이기만 합니다. 산불의 진화 속도가 매우 느릴 것이다 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총리는 여름 내내 심각한 산불 시즌이 될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로 인한 캐나다 퀘벡주 및 남동부 주민은 그쪽의 주민들은 물론입니다만은 이것과 인접한 어찌 보면 다른 나라인 상관도 없는 다른 나라인 미국의 뉴욕 등 이 동북부 지역 주민들까지도 지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산불 연기는요, 수백만 명의 건강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직접 마시면 잘 아시다시피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그리고 호흡기 염증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 머리카락 지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또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초미세한 그래서 이제 몸속 혈관까지 스며드는 1급 발암물질 소위 초미세먼지도 이 산불 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뉴욕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는요, 그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10배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윌리엄 바렛 미국 폐협회 이사는 연기를 눈으로 보거나 또는 호흡을 하면서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정도라면 초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다라는 것이다 라면서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임산부나 특히 호흡기 질환자 등에게는 악영향을 심각하게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캐나다 산불은 그런데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미 330만 헥타르를 불태웠습니다. 330만 헥타르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실 야구장 한 개가 약 한 10,000헥타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도 지금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의 1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주민 12만 명도 현재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 산불의 피해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하와이는 또 화산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의 활화산인 킬라우에아 이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이 화산 정상부의 분화구 안에서 폭발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빛을 감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화산 관측소는 이 분화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이 경계 수준을 주의에서 지금 경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상 코드도 황색에서 적색으로 높였습니다. 이 분화구 바닥에 균열이 생기면서 용암이 표면으로 분출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화산의 분화구는요,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내 이 폐쇄되어 있는 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 용암이 분출해도 분출했다는 영향은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려되는 위험 요소는요, 화산 가스 영향입니다. 이 화산 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황은 대기 중에서 화산 스모그다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 화산 스모그로 알려진 그 안개를 대기 중에 형성해서 인체는 물론입니다만 인근에 있는 가축들 그리고 농작물 등등에 심각한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좀 큰 걱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그 인근 지역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려간 이 화산재가 여러 곳에 닿게 되는데, 화산재가 닿으면 사람의 피부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산재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이 하와이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킬라우에아 화산은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4년 전이었던 2019년에는 대규모 분화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서 인근 수백 채의 주택과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동시다발적으로 낸 바 있습니다. 하와이도 모쪼록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미국과 캐나다 곳곳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하와이의 화산 분화는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앞서 먼저 말씀드렸던 그 캐나다의 동시다발적인 산불은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미국에서는 무슨 일까지 발생하느냐? 보험회사에서 주택보험을 이제 안 받겠다, 더 이상 우리 주택보험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험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명 주택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은 최근 재난 노출 위험이 너무 높아져서 주택보험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인 올스테이트는 이미 지난해에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 영업을 이미 종료한 바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서부 지역에서는 과거보다 산불이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고 있고, 또 허리케인의 강도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도저히 더 이상 감당이 어려워서 보험 가입을 아예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주택보험 가입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 보험료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지역의 올해 연평균 주택보험료는요, 지난해보다 43%가량 오른 약 $6,0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보험료가 그런데 몇 년 안에 $6,000가 아니라 $10,000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하려고 하는 소비자들도 가입을 못하게 생겼고, 또 억지로 보험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입으면 갚아줘야 되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보험회사들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라면서 손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연평균 주택보험료가 $10,00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가 우리 주머니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 가격 속보입니다. 테슬라 모델 3가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세제 혜택을 동시에 받아서 토요타 캠리보다도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자, 연방에너지부는 어제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에 테슬라의 모델 3 기본형 그리고 롱레인지형 두 개 차종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테슬라 모델 3 전 차종이 보조금 전액 대상에 포함되면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같이 그런 일부 지역에서는 토요타 캠리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기본형은 $42,24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32,740달러가 됩니다. 자, 여기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는 소득 등 요건에 따라서 이제 뭐 다는 아닙니다만 그 요건에 따라서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 받으면 최대 7,500달러의 세금이 또 환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방에서 7,500달러, 주정부에서 7,500달러, 도합 15,000달러의 혜택을 받으니까 최초 기본형의 가격,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42,240달러. 거기에서 15,000불을 빼면 결국은 25,240달러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토요타 캠리의 26,320달러보다도 더 싼 가격입니다. 이쯤 되면 테슬라 구입 열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망인데요. 자, 그때문인가요? 요즘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7개월 연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면서 투자자들이 기술주와 성장주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또 이런 가운데 정부 혜택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에서 테슬라는요, 장중 한때 230달러 83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해에는 많이 떨어졌죠. 지난해에는 연간 65%까지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이거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인 8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모델 3가 토요타 캠리보다 쌀 수 있다, 싸질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소식 조합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요, 한국 과자, 소위 K-스낵, K-과자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K-빵, K-베이커리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한국의 제빵 기업 SPC에서 운영하는 파리바게트와 CJ 푸드빌에서 운영하는 뚜레쥬르 등 한국 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들이 미국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는 모두 2030년까지 북아메리카, 이 북미 지역에 1000호점 달성을 계획하고 올해 각각 295호점 그리고 125호점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리바게트는요, 2005년 LA에 첫 미국 매장을 오픈한 뒤에 지난해 1월 가맹점 100호점 문을 열었습니다. 또 지난달 기준으로 13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는 160호점의 추가 가맹 계획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파리바게트는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를 비롯해서 미드타운 그리고 어퍼 웨스트 사이드 그리고 LA 지역에는 LA 다운타운 등 현지 주류 상권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 가맹점 비중은 85% 정도로 이 가맹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캐나다까지 이 북미 지역을 전체적으로 공략하면서 지난 3월 캐나다 토론토에 또 첫 점포를 열었고요. 올해 안에 7개의 추가 매장을 개점할 예정입니다. 파리바게트는 그렇고요. 자, 그리고 뚜레쥬르 볼까요? 뚜레쥬르는요, 2004년 글로벌 사업의 첫 국가로 미국을 선정을 했고 2021년 70호점을 미국에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해서 93개의 매장을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27개 점포의 추가 가맹점을 오픈해서 올해까지 모두 120호점을 돌파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 내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하반기에 이 뚜레쥬르의 현지 공장 설립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K-베이커리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상파 채널 Fox TV, LA 지역에서는 이제 11번인데요. Fox 11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Fox TV, Fox 11의 인기 프로그램인 Good Day LA라는 프로그램에 Taste It Tuesday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코너에 뚜레쥬르가 인기 베이커리로 소개되면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Taste It Tuesday는 매주 화요일 유명 맛집을 알리는 정기 코너인데요. 현재 LA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의 메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CJ 푸드빌은 현지 브랜드들이 이 투박한 모양의 버터 케이크 위주로 취급하는 데 반해서 이 K 베이커리 특유의 가볍고 신선한 생크림 그리고 생케이크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피 마더스 데이 컬렉션을 선보인 그 어머니날 시즌 제품 매출은요, 1년 전에 비해서 1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파리바게트도 LPGA, 미국의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 대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현지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LPGA 경기 일정 동안 전광판, 또 팜플렛 등 골프장 곳곳에 이 파리바게트 로고가 노출된 것은 물론 시식 부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K 베이커리의 미국에서의 선전이 아주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도 지금 K 베이커리, K빵, K빵 하니까 좀 금방 못 알아들으시겠죠? K 베이커리의 브랜드 인지도도 미국에서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미국 경제 상황 좀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일부 은행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건전하다고 평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옐런 장관은요, 어제 CNBC 인터뷰에서 상업용 부동산 침체로 더 많은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을 얼마나 우려하고 있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상업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은 그러나 그만큼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원격 근무 확산으로 사무실 수요가 감소한 점을 거론하면서 은행들이 일부 구조조정을 폭넓게 준비하고 또 앞으로 있을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앞으로 있을 어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행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 개인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터질 때를 대비하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요즘 껄끄러운 관계를 보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골프로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골프를 치면서 화해한 건 아니고요. 자, 들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의 후원을 받는 골프단체 리브, 리브 골프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와 전격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오일머니를 스포츠에 그냥 마구잡이를 쏟아붓는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의 인권 문제를 가리려 한다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그 사우디의 골프 단체 LIV, 이게 이제 미국으로 따지면 PGA랑 같은 겁니다. 이 LIV, 리브는 결국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골프의 중심으로 진입하는데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PGA는 사실상 자존심이 구긴 거죠. 자, 지난해 6월 첫 대회를 열었던 리브는 출범 직후부터 PGA 투어의 주요 선수를 고액의 상금을 걸고 또 계약금을 걸고 유혹을 해서 빼내가면서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이 PGA 투어는 리브로 넘어간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PGA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지를 하기도 했고요. 또 리브는 PGA가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면 충돌해왔습니다. 이처럼 골프로 대립하던 두 단체가 갑자기 합병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이 최근 갈등을 빚어온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 긍정적 전환점이 될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합병이 발표된 날, 마침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한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최우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 인권 문제를 자주 거론하면서 그런 인권 문제 등등으로 대립을 해온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를 풀기 위해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했는데 방문한 그날 공교롭게도 양국의 골프 전쟁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우디는 이번 PGA와의 합병으로 스포츠계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우디의 국부펀드 PIF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 뉴캐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구단주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예요. 그리고 자동차 경주로 유명하죠. 포뮬러 1 여기에도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이 PIF가 사우디 내의 이 프로축구 팀에 또 직접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 등 이 글로벌 대스타 선수들도 하나씩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어제의 동지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팍스뉴스와 트위터를 통해서 영상으로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영상에서 지구상 가장 위대한 국가가 누릴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다른 시대에는 다른 리더가 필요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4년간 한 배를 탔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제는 등을 돌리고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게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미국에서 부통령이 함께 일했던 대통령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미는 건 사실 미국 역사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독주하고 있는 내년 미국 대선의 이 민주당 쪽 경선 지형에서 케네디 가문 출신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도가 예상보다 최근에 갑자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돌발 변수만 없다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만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요즘 늘어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내 견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전문 매체 더 힐은 어제 민주당은 케네디 주니어의 높아지는 인지도에 대해서 점점 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그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 예상 외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언론 관심도 커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 2일 CNN이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경선 여론조사에서 20%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은 거의 모든 조사에서 과반을 차지하면서 독주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20%라는 이러한 두 자릿수 지지세가 이 바이든을 압박할 수 있는 수치인 것만은 또 분명합니다. 또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과 건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소위 대안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코로나19 백신과 자폐증 이걸 연결시키는 주장도 펼치면서 가끔도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백신 운동과 음모론 등등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좀 경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케네디 가문의 일원이다라는 이유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존재감은 떨어지고 가치관 역시 민주당과 좀 결을 달리한다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주류로부터는 배척받고 있는 게 이제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같이 대담을 하는가 하면 또 디지털 타운홀 행사를 여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통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면서 지지율을 20%까지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계속 무시하던 것으로 일관하던 민주당의 주류 진영에서는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지금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storm in a teacup 이란 말이 있죠. 한국에서도 언제부턴가 이 말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인데 찻잔 속의 태풍 이란 말입니다. 당사자에게는 큰 일로 느껴지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저 매우 작은 그런 사건 그런 걸 일컫는 미국의 관용 표현입니다. 케네디 주니어의 이번 지지율 상승이 storm in a teacup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민주당의 진짜 태풍이 될지 주목됩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들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 대신에 구매력이 강력한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패션 브랜드 망고는 내년 말까지 미국에 점포 40곳을 열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뉴욕 도심에 플래그십 매장을 개설한 반면에 중국에서는 별도의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라는 최근 세계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점포 수백 곳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신규 점포 개설과 함께 기존 점포도 재단장을 하는 등 최소 30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의 브랜드 유니클로는 1년간 미국 내 20개 매장을 추가로 여는 등 2026년까지 북미의 매장 수를 4배로 늘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유니클로는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공략에 집중을 해왔는데 최근 미국 내에서의 강력한 수요와 또 이에 대응해서 미국으로 사업 확장 계획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패션뿐만이 아니라 덴마크의 장난감 업체 레고, 그리고 스웨덴의 가구 업체 아이키아 등등, 한국에서 이제 이케아라 그러죠. 아이키아, 이케아 등 다른 소매 업체들도 이 미국 내 사업을 더욱 확장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짧게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중요한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 전합니다. 어찌 보면 늘상 나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연구 결과가 또 하나 더 나온 거라서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암에 걸렸거나 암에 걸렸던 사람이 하루에 30분을 걷거나 또는 요가를 하면 암세포의 확산이나 암의 재발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 제출된 3편의 연구 보고서에서 육체 활동이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5년 전까지 그 암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평균 연령 56세의 암 환자 500여 명을 미국 전역에서 선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염증이 암을 유발하고 종양을 키우며 암세포를 온몸으로 전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증이 암세포를 전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자, 연구진은 암 환자들을 두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각각 4주 동안 주 2회 75분씩 요가를 하는 그룹과 요가 대신 그저 앉아서 강의를 멀뚱히 그냥 듣는 그런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요가를 한 그룹이 강의만 들은 그런 그룹과 비교해서 염증을 가리키는 표시의 수위가 현저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카렌 머스타인 박사는 의사들이 암 환자들에게 요가를 하라 또는 운동을 하라 또는 동네에서 요가를 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지극히 당연하며 의사들이 그렇게 환자들에게 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쉬어 였지만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암 환자들에게도 되도록 빨리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연구 보고서는요. 활동적인 암 환자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과 비교해서 5분의 1 정도 낮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6년 동안 진행된 이 연구에는 브라질 암 환자 2,600명이 참여했습니다. 연구진은 매주 5일 동안 하루에 최소 30분을 걷는 활동형 암 환자들과 별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생활하는 정주형 암 환자들을 비교 관찰한 결과 180일 뒤 두 그룹의 생존율은 각각 90%와 74%였습니다. 암 환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시간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을 피하고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리마 박사는 전했습니다. 심지어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안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리마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크라이나 댐 파괴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노바카호우카 이 댐, 카호우카 댐이 어제 전해드렸죠.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파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댐 내부 기관실에서 그런데 폭발이 발생해서 이 수문이 20개가 있는데 20여 개 수문 가운데 16개 수문과 건물 그리고 제방 일부가 지금 파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댐은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현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 빠른 속도로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라면서 관계당국은 앞으로 빠르면 이틀, 늦어도 4일 안에 수위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현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발전 터빈과 변압기에 들어있던 450톤 이상의 윤활유가 또 물에 휩쓸려서 더 들어갔고 환경 오염이 이 때문에 우려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매설된 지뢰가 흩어지면서 강 유역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우크라이나 최악의 생태계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유럽연합, EU 등은 댐 파괴를 러시아의 소행으로 지금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 라고 말하면서 제네바 협약에 따라 기반 시설인 댐을 파괴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편에서 온 중국도, 그런데 중국도 웬일인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쥔 유엔 주재 대사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과 생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리 중국도 깊이 우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가 살짝 좀 금이 가는 그런 분수령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여하튼 지금 댐 일부가 파괴돼서요, 장기간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는 심각합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는요,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세계 식량 기구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댐 붕괴로 인한 대규모 홍수로 새로 심은 곡물이 대량 파괴되고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곡물은 기아에 시달리는 전 세계 3억 4,500만 명의 생명선이었지만 이제 그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댐 붕괴 사태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우크라이나에 닥친 최악의 환경 재앙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야흐로 중요한 분수령을 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레알뉴스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